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사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형사법의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1차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대해서 앞부분의 총평 그리고 뒤에 해설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먼저 올려드리는 자료는 형법편 올려드리고 이어서 형소법 파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카페 장재혁 네이버 형사법 연구소 여기서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은 카페에서도 볼 수 있고 네이버 말고 유튜브 장재혁 법학연구소 TV 이제 여기도 올릴 테니까 여기서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댓글보다 아무래도 카페가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카페 쪽으로 오셔가지고 거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가입 자유 게시판에 간단한 글 하나만 써도 바로 등업돼가지고 자료도 받을 수 있고 질문 올리고 이렇게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공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해설 자료 거기다가 역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로 쉬운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난이도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경 써서 만든 게 보여요. 여러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쪽 판례 생각하다가 조문 생각하다가 이론 생각하다 하려면은 이 머리에 부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되기는 했지만 학설이랑 이론 지문도 꽤 많이 나왔죠. 학설은 오상방위, 위법성 조각설 전제사실은 착오나 우연방이나 아니면은 고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공범과 신분 이제 그런 것도 살짝 나왔었고, 그래서 이론이랑 학설이랑 합쳐보면 한 11지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나왔죠. 그리고 법조항 지문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법조항 공부도 이제 소홀하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에서 법조항 이렇게 다뤄드렸는데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판례 중에서 최신 판례가 너무 많은 건 좀 아쉽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제 강의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대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우리 강의 때 다 했었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제가 세 보니까 최신 판례가 23년 최신 판례가 15지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예 23년 판례로만 만든 문제도 있고, 여기 문제가 다 23년 판례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최신 판례 안 봤으면은 이건 그냥 캄캄했을 거예요. 이번 시험은 22년 판례도 5지문 정도 있었고요. 그 이전 지문도 21년, 20년 여기는 약간 반최신 판례 정도 되는 것도 종종 등장을 했었습니다. 최신 판례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게 좀 저는 출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이렇게 학계에서 좀 검증되거나 이제 이런 판례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면 그냥 내버리고, 나오면 내버리고, 최신 판례 보면 맞추고 안 보면 못 맞추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조금 아쉬운 게 스토킹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아예 문제를 통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스토킹 범죄가 그냥 일반 형법 시험에 나오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22년 그 2차에 특별형법 문제 엄청 내가지고 그때 대란이 일어났었던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그 특별형법 책 쓴 그 로스쿨 교수님 좌표 찍어가지고 저 인간이다 막 이게 학생들이 하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바람직한 출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예 경찰청에서 출제 범위 해가지고 특별법을 몇 개 명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까지 준비해갖고 공부하면 되잖아. 시험 보고 그러면 공정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토킹 처벌법, 예, 제가 그나마 저 판례 공부에도 이제 나왔고 스토킹 관련 이제 판례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 수업에선 다 대비를 했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이제 자료 안에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전에 아동학대 법 이제 이런 거 나온 거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것까지 하면은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시험을 본다고 이거 과거 시험인가? 과거 시험도 이렇게 내면 좀 그렇지 않나? 범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내는 게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간 조금 그 스토킹 처벌법 문제는 좀 선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요거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경쟁이 빡세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고득점자들 중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다라고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철저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거 하나, 그런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거부터 확실히 해 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런 지엽적인 것들은 그 나중에 해야 된다. 요거 둘.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 나왔다 그래서 지금 스토킹 처벌법 읽고 있으면 완전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그거는 형법 공부해야 돼. 형법.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느낀 게 앞부분이 어려워요. 앞부분이. 제가 요것도 이제 스텝 4 실전 모의고사 강의에서 스킬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출제 위원들이 이런 꼼수 쓸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앞부분이 어려워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눈물 짓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시험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알려드린 스킬 썼으면은 시험이 실제 체감 난이도는 확 떨어졌을 거예요. 아예 어려운 질문 안 보고 그냥 정답 찍고 딱 넘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요번에 그거를 좀 소홀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각 잡고 반성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좀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한 3번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15, 16번 정도는 좀 답 고르기가 까다로웠다. 그리고 그 22번인가 스토킹 처벌. 그건 조금 좀 별로다. 근데 그거는 최신 판례 봤으면 혹은 차근차근 읽었으면 문제 풀 수는 있는 문제였고요. 제가 이따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최신 판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봤으면 그냥 하늘이 노랬겠다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빡세게 대응해서 다행이죠. 제 수업 들으시는 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수업 안 들으시는 분도 이제 어떤 경로로든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강의 요거 해설 강의 참고하시고, 그리고 강의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런 거 문의하는 것도 카페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강의 들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서는 여기까지 끊고요.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갑시다. 네.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제고요. 1번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것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 이제 요거 지나치게 내놓아, 그리고 가려야 할 것을 내놓아,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 이런 것들이 다 불명확하다라고 봤었죠. 죄형 법정주의 위배된다. 2번 청법상 공개명령 제도, 요거는 보안 처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요거 넣어두시면 돼요. 보안 처분 중에서 이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는 거는 예외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명령제도 소급요법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 보육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것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제 같지 않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있는 법을 여기다 갖다 적용하는 거, 그걸 유추적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여기 적용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최신 판례 거기서 다뤄봤던 문제죠. 자, 여기선 지금 처벌하는 거는 설치인가 받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아예 그냥 인가 안 받고 운영하는 걸 처벌한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인가는 받기는 받았는데 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하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거니까 둘은 확실히 다르죠.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 거 처벌하는 거는 아예 무인가 행위인 거고요. 앞에 거는 인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변경인가를 안 받은 그런 상황이니까 불법성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4번 답은 이거죠.
있죠. 공공기관 운영법,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129조 적용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거 129조 제가 기본 강의 때 계속 앵무새처럼 강조한 게 외워두라라고 했어요. 이거 뇌물죄예요. 그리고 뇌물죄는 원래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도 뇌물죄에 있어서만은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거를 공무원 의제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취지가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규범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취지가 괜찮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2번입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 적절한 문제죠. 1번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 7조 법조항 문제죠. 그래서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게 개정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출제 가능성은 항상 높았고요. 지금 요 1번 요 내용은 과거 개정되기 전 조항입니다. 개정된 지는 한참 됐어요. 이게 2016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 옛날 건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모르시죠. 자, 그리고 2번 법령 제정 당시부터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 한시법이라고 하죠. 한시법 관련해서 이제 요거는 그 동기설 폐지되는 판례, 동기설 폐지한 판례에서 이제 또 한 꼭지로 중요하게 다뤘던 거고, 요것도 우리 최신 판례 정리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거죠.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라도 이제 결론이 바로 떠오르셨어야 돼요. 유효기간이 살아있던 그 기간에 위반했으면은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인데 그 당시에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때 위반한 행위는 그 기간 내에 처벌하든 그 기간 끝나고 처벌하든 어쨌든 하지 말란 행위 그 기간 내에 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면 틀렸고요. 3번 요것도 법조항 문제죠.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요 뒤에가 틀렸죠.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이제 요렇게 나가면 1조 2항 문제고요.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돼서 그때는 범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만 형집행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답은 4번이겠죠. 이건 뭐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다뤘던 거죠. 캐나다 시민권자 갑 투자금 교부 받더라도 선물시장 투자 운용 능력 없음에도 캐나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갑 A를 기망하여 직접 투자금을 수령했다. 그러면은 이제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로 볼 때 일단 2조 속지주의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속인주의도 적용 안 되죠. 한국에서 한 게 아니니까 속지주의 안 되고, 행위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속인주의 적용 안 되고, 비행기 배 아니니까 기국주의 적용 안 되고, 그 다음에 내외기통 유문인 요 범죄 아니니까 5조도 적용 안 되고, 6조에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일 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요 단서까지도 그 6조 단서, 그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집행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형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6조 단서에 규정하고 있죠. 자, 3번입니다. 3번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최대한 속어법 혹은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거, 애매한 거는 제껴두더라도 확실히 아는 거 이렇게 골라내거나 걸러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별표 치고 다른 문제로, 다음 문제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고요.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의 요소가 아니죠. 그 고전적, 신고전적까지는 고의가 책임 요소인 고의였죠. 그런데 목적적 범죄 체계론으로 바뀌면서 형법 전체에 변동이 일어나고 이 고의가 사실의 인식만 가지고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이제 이사를 했죠. 그리고 요 책임 요소에는 남겨진 위법성 인식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거 우리 학설 강의했던 거 기억나셨으면 요렇게 판단하셨겠죠?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요거 좀 난이도 있어요. 요거.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모든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에 상습 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 요거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요게 아니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 상습성은 요 행위자 관련적 표지거든요. 행위자 관련적. 그래가지고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책임 요소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판례가 막 명시적으로 이거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를 보면은 이 판례가 아니라 그냥 학설에서만 논의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제 지문으로 꽤 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시험 난이도가 그래도 계속 야금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3번 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요것도 학설 문제인데 요것도 최근에는 안 나왔던 파트에서 또 학설 문제를 냈네요. 설명드리자면 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대한 학설 대립인데 일단 요 문제만으로 보자면 이 지금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플러스 용인 의사까지 있어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이제 용인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인설에 따르면 요 지문에서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로 인정될 수 없죠. 용인설에 따르면. 그런데 뭐 인식설이라는 이제 학설에 따르면은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이 나눠지는데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은 인식했으나 용인 의사는 없는 경우 그거를 인식 있는 과실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발생 가능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요때 이제 물론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거는 뭐 그 전제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때는 인식 없는 과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요거 인식설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도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용인 의사는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요 인식설에 따르면 요것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에 4번입니다. 요거는 많이 등장한 판례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문제없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제 정범의 범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인식을 했다면 그러면 정범이 세부적으로 뭐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는 뭐 꼼꼼히 알아야 고의가 인정되는 그래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요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의 범위를 조금 넓히는 그런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물론 저 문제 뭐 하나 잘못 골랐다라고 하더라도 대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4번 위법성 조각 사유 설명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이게 최신 판례기는 한데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그냥 기존에 했던 법리가 뭐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 그러면 현재성 있는 거죠. 그리고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면은 침해 현재성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 기수에 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 현재성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찍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설이니까 계속 가봅시다.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쏴 A가 사망하였는데 알고 보니 A도 갑을 살해하기 위해서 갑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우연방위 살해가 되는 거죠.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의사 이렇게 봤을 때 객정 둘 다 있으면 위법성 조각되고요. 이거 있는데 이거 없고 이거 없는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없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는데 주관적 정당화 상황 없는 지금 요 사례가 우연방이죠. 그리고 요 사안은 오상방위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방위는 이제 학설 대립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수범설 아니지 무죄설부터 나와야지. 무죄설, 위법성 조각설, 그 다음에 기수범설, 그리고 불능미수범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면은 뭐 학설 대립 적용하지 않아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쉽죠. 그 다음에 3번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에 긴급피난 조항에 규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소방관 같은 사람을 예상하고 만든 조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감수해야 될 범위를 넘는 위난 그럼 피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불 나면 우리는 대피해도 소방관은 불 끄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기 들어가면 무조건 100% 죽어. 그럼 소방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위난의 범위를 넘는다라고 하면 소방관 등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무고죄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 이건 맞아요. 근데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닙니다. 피무고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적 법익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용권 해당성이 조각되는 양해도 아니고 위법성 조각도 안 됩니다. 4번에 1번 찍고 바로 넘어가셨어야 돼요. 자, 5번입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1번 사채업자 갑이 채권 추심위에서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이거는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처벌되는 사안이었죠. 그리고 정당행위 인정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뭐 정당행위가 인정된다 부정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런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죄다, 협박죄 유죄다 요것만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도 됩니다. 정당행위로 물어봤어도 이거 협박죄 유죄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요거는 갑주식 A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 놀이시설 제작 설치공사 하도급 받은 갑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했는데 돈 못 받은 거예요. 공사대금 직불 청구권이 있는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왜 보호대를 뜯어내 애들 다치게 그리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 이것도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갑이 자신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자 요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봤던 판례 기억하시죠? 위 도로에 트랙터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요것도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공사 차량들 진행 막으려고 트랙터 세워둔 거랑 그 행위자가 길바닥에 들어누운 거랑 두 개 있었죠. 들어누운 건 무죄, 트랙터 세워둔 건 유죄.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러면 이거 풀 수 있는 겁니다. 요거 해서 무죄니까 유죄니까 X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판결 요지에는 정당행위 언급이 없고요. 그래서 판결 이후 원문 까봐야 이제 정당행위 언급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막 보고 그런 게 저는 좀 여러분의 공부의 효율성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적당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붙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너무 불안감 갖고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잡으면 그거는 잘못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경계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이 정답이죠. 요거 우리 최신 판례 때 다뤘던 그 상지대 사건입니다. 상지대도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학교법인 이사장 부정입학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가
대학 운영 정상화 위해서 A와 대화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학교에서 소극적인 태도, 면담 성사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래서 면담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실 진입 시도, 그리고 교무위원회 회의실 들어가 총장 사퇴 요구하면서 교직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 요 정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이것도 23년 최신 판례 문제죠. 여기 위에 4번도 그렇고, 그리고 최신 판례가 벌써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6번입니다. 이제 다음 사례 위법성 인식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요 사례는 복싱 클럽 사건인데 이게 또 23년 최신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사례를 이용해 가지고 학설 문제를 만든 거니까 이것도 꽤 신박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복싱 클럽 회원 등록하고 등록 취소하는 문제로 질책 들은 다음, 등록 취소한다고 왜 관장이 질책을 해? 그리고 1시간 지나서 억울해서 이제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A, B 멱살 잡아당기고 몸싸움 벌이고 지켜보던 코치는 이제 A가 갑자기 주머니에 이제 손을 넣어서 뭘 꺼내려고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여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혹은 과실이 있다, 이제 요거 포인트죠. 불구하고 B를 찌르기 위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하여 다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A의 왼손을 때려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없는데 주관적 정당화 의사는 있었던 거니까 오상방위 위전착오 사안이죠. 그리고 여기 학설 보시면은 이제 적절한 거니까 쭉 보면은 우리가 요 오상방위 뭐 학설 이제 특강이나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학설에 따른 결론을 딱 기억하고 그거 한번 맞춰보는 거거든요. 쭉 보면은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면은 이제 고의 조각 과실검토 이거잖아요. 근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거 보면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이거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딱 찍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번 엄격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엄격고의설, 제한고의설, 엄격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전착오를 특수한 착오로 이제 뭐 따로 분류하지 않고, 물론 그때는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더 적절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 금지 착오랑 똑같이 해결을 하죠. 그래서 엄격 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이 책임 요소인 고의의 한 내용인데 지금 위법성 착오가 있는 거니까 책임 요소인 고의가 완벽하게 인정이 안 되죠. 사실 인식이 있어도 위법성 인식이 없으니까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 검토하는데 여기 과실이 있으니까 이거는 과실치상,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2번 제한고의설에 따르면, 제한고의설은 이제 엄격고의설이 거의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뿐만 아니라 인식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과실범 인정하는 거는 고의의 성립범위 너무 좁혀가지고 형사정책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뿐만 아니라 인식 가능성만 있을 때도 고의를 인정하자라는 견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갑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위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실치상죄가 아니라 고의상해죄가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3번입니다.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이 갑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 고의는 인정되죠. 고의는 이 당시에는 엄격 책임설은 이제 목적적 범죄 체계론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로 사실의 인식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해죄 고의는 인정되고, 지금 여기는 이제 책임 문제인데 정당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 조각, 그리고 없으면 뭐 책임 감경,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죄 고의 조각된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법효가 제한 책임설에 따르면 여기서는 이제 고의의 이중지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전착오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의를 둘로 쪼개서 구성요건적 고의 거의 99%, 그 다음에 책임 단계에다 책임 고의라는 걸 한 1%짜리를 만들어 놓고,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되면 책임 고의도 인정된다, 따로 검토 안 해요. 근데 위전착오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되더라도 책임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완벽한 고의가 조각이 되죠. 그러면 과실 검토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요 하나 전에 유추적용설에서 말하던 고의가 인정되지만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서 고의를 조각하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거를 이제 고의를
이중지위로 쪼개면서 그 모순을 해결하게 된 그런 학설이죠. 제가 요거 이제 이런 깊은 학설의 내용은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말로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시험 이렇게 난이도 높게 나오는 거 보시면은 학설 버리지 말고 꼭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학설 같은 것도 요 제 카페 네이버 장재혁 형사법 연구소 카페 오시면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이드 강의 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자, 7번입니다.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제 또 꼼수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형법 188조 교통방해 치사상죄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 기본범죄 사상의 결과 중한 결과 사이 상당 인과관계 있어야 하고 행위 시 결과의 발생 예견할 수 있어야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예견 가능성 말하는 거죠. 중한 결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럼 바로 김밥 콜라 사건 생각하면 되죠.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일 아니다라는 거니까 여전히 요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여기서 표시할 때 이거 맞죠. 그리고 여기 기억 찾아보면 이거 맞죠. 그럼 이거 두 개는 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니은 디귿 디귿 리을이죠. 그러면 디귿은 100%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니은이랑 리을만 보면 되는 거죠. 니은 가봅시다.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 있어야 되고 이거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니은이 틀린 거니까 2번 찍고 뿅 하고 넘어가시면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설명드리면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니까 여기 확실히 맞네요. 그리고 리을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서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그럼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한 그 판례 입장 그대로고요. 그래서 요거 최신 판례잖아요. 요거 최신 판례거든요. 이것도. 근데 설사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풀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고요. 물론 제 강의에서는 이제 23년 최신 판례 이제 거기서 요거 다뤘었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푸셨었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저한테 뭐 점수에 대한 제보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거는 제가 강의 중에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있거든요. 그거 딱 전수해드리고 계속 트레이닝 시켜드리니까 내가 이런 문제풀이에 대해서 풀이나 혹은 시험 경영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그때도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런 상담, 질문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미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갑은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한가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할 의사로 A를 가늠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한가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이거 중간간 불능미수 성립한다. 요거는 기존에 출제가 몇 번 됐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A급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왔네요. 그리고 2번 갑은 A가 운영하는 주점 양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주점 잠금장치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 양주를 미리 준비하던 바구니에 담던 중 주점으로 주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절도는 미수죠. 기수가 안 돼요. A에게 붙잡히고 체포면탈 위해서 A를 폭행했다. 그러면 요거는 준강도 미수가 성립한다죠. 요 준강도 결합범이고 이게 쟁점이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은 결합범죄는 뒤에 범죄 기수 미수 가지고 전체 범죄 기수 미수를 결정하는데 요 준강도 같은 경우는 판례 입장이 변경돼서 앞에 범죄 기수 미수에 따라서 전체 범죄 기수 미수 결정한다. 그래서 준강도 미수범이 맞죠. 요거 서면 1번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
아시죠? 자, 그다음에 3번. 갑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했다. 그리고 물세까지 했다. 그래서 발각되어 도주했다. 그러면 이거는 실행 착수가 있는 거잖아요. 절도죄 실행 착수 시기, 밀접 행위 혹은 물색 행위 바로 나오는 거죠. 착수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있구나. 정답. 그리고 4번. 갑이 A를 강간하려고 속옷 강제로 벗기고 음부 만지던 중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행위 중단했다. 그러면 뒤에 안 읽어도 알죠. 중지미수 자의성 인정되지 않는다. 뒤에 확인해보면 맞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공동정범, 간접정범, 적절하지 않은. 이 문제도 그렇게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번, 포괄일제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 그래서 뭐 뒤에는 맞는 내용이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기본 강의 때부터 다뤘던 포괄일죄 그리고 희로뽕 연속제조 사건에서 공동정범이 성립은 하지만 죄책 범위는 가담 이후에 그 행위만으로 국한되는 이제 그런 판례니까 뭐 이건 문제 없고요. 2번도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약속의 빨간 책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수표금액 지급 거래 정지 처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허위신고죄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아닌 자 허위신고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부정수표단속법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다. 이거 맞습니다. 요게 그 쟁점인 거예요. 자수범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안 된다. 안 된다. 요 쟁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요것은 이제 또 문서죄 관련해서 허공자 간접정범의 공범 문제죠. 비공무원 갑이 예비군 동대 방위병 을에게 자신의 예비군 훈련 불참했으나 예비군 훈련 참가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확인서 작성권자 동대장 A의 직무를 보좌하는 직무 보좌을 보조공무원 그래서 이를 A에게 보고하여 갑의 불참 사실을 모르는 A로부터 예비군 훈련 참가 여부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미리 A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용지를 이용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 갑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대장이 권한 공무원이고 방위병 을이 보조 공무원인데 보조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기한서 작성해서 이제 결국은 권한 공무원이 모르고 결국 확인서 발급하도록 지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서 발급해줬다. 이제 이런 구도기 때문에 이거 허공작의 간접정범이 을한테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갑한테는 그 공범이 성립하는 거죠. 간접정범의 공범하니까 이상한데 그냥 정범이 있고 공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정범의 교사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범, 교사범 이렇게 직접은 너무 당연하니까 말 안 하는 거고요. 간접정범, 공범도 역시 뭐 정범, 공범, 정범, 교사범, 정범, 방조범 이런 건데 간접 붙이니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4번입니다. 공동정범 범질에 관한 범죄 공동설. 이거는 특정한 범죄를 같이 한다라는 게 공동정범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범 간에만 공동정범이 가능한 거고 과실범이 끼어들면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어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안 되고 그러니까 특정한 죄를 같이 범하자라는 건데 우리 실수를 같이 하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판례도 범죄 공동설을 취하다가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할 때만 얼굴 싹 바꾸고 행위 공동설 요거를 하고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교사범 방조범 문제입니다.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정범이 범행 결의하게 되었다면 비록 정범에게 범죄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교사행위가 유일한 원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것만 알면 되겠죠. 그리고 2번 갑이 을에게 A 주거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침입이란 것 자체가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다라는 건데 을은 A의 승낙을 얻어서 A의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을의 행위는 구위책 따져볼 때 구성요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죠. 왜?
동의가 있으니까 양해로 평가받잖아요. 양해는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공범 종속성 설중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하면 정범이 구위해야 공범이 거기 불법에 종속해서 자신의 불법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갑에게 주거침입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3번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의 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을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이때는 이제 각각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은 도박죄 정범 그리고 갑은 도박죄 방조범인데 지는 상습성이 있으니까 상습도박죄 방조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시간 없으면 이런 경우에 요거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냥 찍고 요것도 요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갑으로부터 A의 불륜관계 이용해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을은 불륜 현장 촬영한 후 이거 노조위원장 그 불륜 그 사건이죠. A 그 사실을 알렸으나 갑이 을에게 수고비를 줄 테니 촬영물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 만류하였습니다. 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잡힐 것 같아. 이렇게 말린 거죠. 근데 을이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돈 주지 않으면 촬영물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서 돈을 받아냈는데 A는 바로 신고해가지고 이제 둘 다 엮였죠. 갑은 공갈죄 공범관계에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역시 4번이 정답이죠. 요 교사범의 공모관계 이탈은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 이탈하고 동일하게 그 공동정범 중에서 공모 주도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기여한 그 실행에 기여한 바를 완전 제거하지 않는 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행위 안 했다 하더라도 공범들이 이제 실행에 착수하면 자기도 딸려서 이제 뭐 처벌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교사범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은 이 정범을 뜯어 말려가지고 범행 결의를 단념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범이 새로 범행 결의해서 새로 범죄 이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거는 자기 책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예비음모 책임은 질 수 있는 거고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죄수 적절하지 않은 1번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했다. 위증죄 포괄일죄죠. 그러니까 한 개의 위증죄만 하면 맞는 얘기고요. 2번 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나 벌써 이상하죠.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 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수류탄 하나 던져갖고 한 번에 2명 죽였다라고 하면은 2개 살인죄 상상적 경합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구성 요건.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네요. 이거 찍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자, 3번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러면 이거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 인수 대금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이때는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이제 없애면 안 되고 피해자도 다르고 범죄도 다른 별개의 범죄 성립. 그리고 4번 같은 날 무면허 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요거 22년 최신 판례죠. 그래서 일단 끝까지 가봅시다. 그 범의입니다. 범의의 요거 자료 만들 때는 제가 요거 다 잡아서 드릴게요. 이거 지금 빨리 촬영해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양해해 주세요.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무면허 운전은 날마다 위반죄, 날로 끊어서 위반죄라고 했다가 요 판례에서 이제 그 날마다 위반죄도는 원칙적으로 맞는데 근데 하루에 했다고 하더라도 뭐 범행 방법이나 이제 다르거나 범위가 다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실체적 경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요 판례가 나온 요 22년 판례 사안에서는 그냥 하나의 뭉뚱그려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그런 범죄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녁 8시에 운전한 거 그리고 저녁 11시에 운전한 거 그거 결국 하루에 했던 거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도 인정돼서 그 후속 쟁점은 이제 공소장 변경도 허가해야 된다. 근데 원심에서 허가 안 했으니까 그거 잘못됐다. 이제 요런 후속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형법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제 12번입니다. 요것도
노말한 수준이죠. 형법 48조 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 이거 몰수 조항이거든요.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서의 이제 공범 같은 경우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포함되고 필공도 포함됩니다. 여기가 틀렸고요. 2번 48조 1항 1호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요거 하면 바로 그거 떠올려야죠. 외환관리법 위반죄 판례 하면서 제공하려고 준비했으나 못한 이지 장래 제공하려고 계획만 한,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용하려고 준비했으나 실종해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가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뒤에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번 같은 것도 여러분이 봤는데, 이게 문제 시험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약간 이거 어디서 봤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기본서를 조금 더 꼼꼼히 읽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다 있는 내용이고 복습했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3번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인정. 그러니까 벌금형도 이제 집행유예 원래 안 되다가 들어왔죠. 500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인정. 그리고 벌금형 선고유예, 이거는 전에도 나왔고 제가 또 강조드린 그 내용이네요. 선고유예는 요거 외워두세요. 1년 이하의 징금정벌,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은 뭐 1년 이하가 아니니까 벌금은 금액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틀렸고요. 그러니까 요거 고르고 넘어갔어야죠. 그리고 4.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후, 끝났네요. 소비했어요. 그래서 수표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 증례자에게 반환하면 증례자로부터, 틀렸죠? 수뢰자로부터 추징해야 됩니다. 자, 13번 폭행죄 위험한 물건입니다. 요건 제가 오늘 기본 강의 하면서 다뤘던 딱 그 내용이네요. 위험한 물건, 이거 특수폭행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험한 물건, 휴대. 근데 위험한 물건은 기본 법리, 객관적 성질도 위험해야 되고요. 그 사용 방법도 위험해야 됩니다. 여기는 둘 다 동그라미여야, 제가 필기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휴대 같은 경우에는 소지 혹은 이용인데, 휴대의 사전적 의미는 소지에 가깝잖아요. 근데 판례는 이용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하거나 둘 다 하거나 다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만 동그라미여도 요렇게, 아이고 요거 안 보이네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가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봅시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국회의원. 이게 답이네요. 최루탄. CS 최루분말, 이거 최루탄과 최루분말 위험한 물건 해당하거든요. 그럼 이게 정답이네. 이거 밑에 거 볼 필요도 없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당구장, 당구큐 때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렸다라는 거. 그 당구공, 이거는 이제 당구공 위험한 물건이 아니죠. 당구공으로 막 내리 찍었으면 위험한 물건 될 텐데 툭툭이니까. 그리고 3번 경륜장 사무실, 술 취해 소화기 집어 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소화기는 뭐 객관적 성질은 생명신체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용법이 위험하지 않죠. 2번도 용법이 위험하지 않고, 3번은 소형으로 중형 때려 박은 거잖아요. 그 라노스로 레간자가 아닙니다. 라노스 조그만 차로 소나타 때려 박았기 때문에 이거 소나타는 라노스 소형차는 귀엽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죠. 14번 성폭력 범죄 적절한 것은, 여기도 최신 판례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23년이랑 22년 최신 판례 특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최신 판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전 좀 범위 늘려가지고 17년부터 이제 쭉 한번 우리가 훑었죠. 그래서 제발 잘 기억하고 잘 맞추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신 판례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요즘에. 이거 23년 최신 판례죠. 자신의 웹사이트, 아청 착취물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다른 사람,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 이러면 배포 공연 정시
없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죠. 크게 뭐 이게 답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은 요거는 조금 된 거예요. 치마 속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저장 버튼 누르지 않고 촬영 종료했더라도 어쨌든 촬영했잖아. 그러니까 촬영죄 미수범 아닙니다. 기수범. 3번 강제추행죄. 요것도 이제 23년 이것 뭐 A급 쟁점인데 당연히 나올 만한 거 나왔죠.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이제 최협의 폭행협박 한 거 곤란 정도 그거 파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행이 자체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요 기습추행은 애초부터 정도 불문이었고 이제 폭행협박 먼저 하고 추행하는 요런 스타일의 강제추행에서도 한 거 곤란 정도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냥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면 된다. 그리고 4번은 이거 제가 21년 때도 이제 강의 최신 판례 나와서 강의해드렸고 23년도 나왔던 거니까 이거는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이거 골랐어야 돼. 자, 피해자가 술 약물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근데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로 봐야겠죠. 자, 15번입니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A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갑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의 임원진의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음주운전 무기나는 광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이놈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얘네 음주운전한 사실을 까발렸으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참 이런 것도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우리 총학생 회장은 이렇게 기소당해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그 310조 위법성 조각이 인정된 사안이고요. 자, 니은 봅시다.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 갑이 자신의 페이스북 집회 일정 알리면서 노동조합 집행부 A와 B를 지칭하여 버스 노조 악의 축 A, B 구속 수사하라 악의 축 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이건 모욕행위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런 다음에 디귿 요거 뭐 초등학생 딸 그 학교 폭력 관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카톡 프로필 상매에다가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주먹 모양 그림 이모티콘이죠. 그림말이라고 하니까 뭐 약간 북한 느낌 나네요. 3개를 게시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죠. 그리고 리을 이건 뭐 옛날 판례죠. 갑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 캐디 구직 편의 위에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 운영상 불합리성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담당자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이거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또 최신 판례가 많아요. 기억도 23년이고 니은은 여기 22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20년인가 그래요. 요거는 약간 이제 반최신, 세미 최신 판례 정도 되는데 요런 것도 여러분이 다 모르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걸러내면서 풀는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리을은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건 진짜 옛날 된 거니까. 리을은 틀렸죠. 그러면 요거 X고 요거 X고 그러니까 1번, 2번은 날리면 돼요. 그러면은 디귿은 빼박 X인 거죠. 빼박 X. 그러면 이제 기억이랑 니은 중에서 요렇게 골라내야 되는데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되는 문제긴 하네요. 악의 축. 요 악의 축이란 얘기를 저 미국 대통령이 했거든요. Axis of Evil 해가지고 그 북한 저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거 저 누가 했지? 그 부시 아들 부시가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당시에 되게 유행어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 판례에서도 그렇게 언급했어요. 그냥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거 그거 비유적으로 여기 갖다 쓴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니은이 X니까 요거를 딱 골랐어야 된다라는 거. 조금 뭐 기억 몰랐고 니은까지도 이제 못 봤으면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었겠네요. 조금은. 자, 16번 스토킹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형법이잖아요. 근데 형법 및 형사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특별법을 딱 적시해서 얘기를 하든가 그럼 준비할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22년 2차에서도 또 특별형법 잔뜩 내더니 여기서도 또 이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물론 저는 최신 판례 때 하기는 했습니다. 요즘에 요 판례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긴 했어요. 이거 다 다룬 수업 과정 중에 다 다루긴 했어요. 근데 그 출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순경 시험에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요즘 뭐 경쟁률도 높고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게 공부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전 현장에서 보니까 근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 문제 맞췄을 텐데 혹시나 이뭔 소리야?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혹시나 이제 이렇게 모르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별표 쳐두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최대한 차분히 읽어보면서 상식에 맞춰서 판단하면은 답 골라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만 제대로 했다면 기출문제 무한회독 이런 방식 안 하고 제대로 법리 이해하고 판례 잘 꼼꼼히 보면서 공부했다면 이런 것도 풀어낼 수 있어요. 뭐 그런 걸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1번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아예 괴롭히기 위해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두드려가고 쿵쿵 소리 내면 미치죠. 이러면 위층에 살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 구성한다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니 수개월 걸쳐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 가해 행위를 한 거 쫓아가면서 가해 행위를 한 그런 격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쁘지 않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 전화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벨소리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 불러일으키는 행위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이 판례를 몰랐다고 전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대요. 전화 계속 걸어가지고. 그러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쪽이 아무래도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걸러 나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답에 가까운 거 고르는 겁니다. 3번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세상 별 또라이들 많죠. 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하느라 참 인생 시간 지기고 있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다. 자,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위해 전에 전화벨 소리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보세요. 힌트 있잖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유죄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음영글 도달하게 하는 걸로 볼 수 없어 스토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실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 스토킹 처벌법 강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근데 여기 라도 하니까 벌써 이상하잖아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것도 조금 어색한데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렇지 않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실제로 틀린 거기도 하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출제가 좀 별로다. 방향이 별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7번. 간만에 좀 노멀한 형법 문제 나왔네요. 재산죄, 총론 문제 적절하지 않은 사기죄, 컴사기죄, 재물뿐만 아니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컴사기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요거 재산상 이익만 객체로 하는 거 두 문자 백컴 요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배임죄, 컴사기. 요거는 재물죄, 아예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합니다. 요게 연결돼 가지고 작물죄에서도 백컴은 안 된다. 이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2번 절도죄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이제 재물죄인 반면에
강도죄, 재물 재산상이 객체로 한다. 맞고요. 친족상돌의 규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가중처벌되는 사기죄도 적용된다. 사기죄가 친족상돌에 적용되는 범죄니까 가중범죄에 이제 특별범죄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4. 부가 혼인의 출생자 인지하는 경우 민법상 인지의 소급표 친족상돌의 규정에 적용되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게 아버지가 이제 갑이 을이랑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병과 사이에서 정을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이제 친자 관계가 없죠. 근데 이제 계속 뭐 양육비 주면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켰는데 정이 이때 절취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인지는 소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땐 친자 관계 아니니까 이제 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인지에 소급표가 있으니까 이게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출생 시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제 친자 관계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재판 시점으로 오면 요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오면은 요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이건 가까운 친족 관계이니까 형면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18번도 노말한 형법 문제죠. 타인의 예금 통장, 적절한 예금 통장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 예금 통장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소모 정도로 불문하고 틀렸죠.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 통장에 잔액이 찍히는 거, 그러게 이제 가치 소모로 봤죠. 그리고 2번 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 했다. 그리고 강간행위를 계속했다. 그러면 강도강간죄가 된다. 틀렸죠. 그리고 형법 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일시 사용하면 처벌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일시 사용해도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갑이 3시 40분, 오후 3시 40분 주거 침입, 그리고 9시, 저녁 9시경 노트북 절취 하면은 야주절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죠. 야간에 주거 침입도 하고 절도도 화살표 여기 절도도 해야 된다라는 거 노멀한 문제네요. 자, 19번 배임의죄입니다. 적절한 1번 채무자갑이 자신의 금전 채무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A와 자신 소유의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양도담보 설정 계약 의무 다하지 않고 B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 배신행위 동산에 관해서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로 판례가 변경이 됐죠. 요거는 20년에 변경됐으니까 꽤 전에 변경된 겁니다. 요즘 이제 배임죄가 재산거래 관련한 배신행위에서 발을 빼고 있다라는 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계셔야 되고요. 2번 수분양권 매도인 갑이 수분양권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 A에게 수분양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목적물을 B에게 처분해 버렸다. 역시 요것도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건 그 다음에 나온 판례고요. 그다음에 3번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 대표권 남용 어음 행위, 어음 발행 문제죠.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제3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어음금 채권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어음 채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배임죄 기수가 되는 거죠. 요게 아직 어음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기수범위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파생되는 이제 연결되는 게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채무가 이미 이행됐다. 그러면 이제 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아직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임 미수죄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정답이 나왔고요. 4번 18억 원 채용하면서 사순위 근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거 약속 안 지켰다라는 거. 이제는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로 판례가 변경이 됐죠. 자, 20번입니다. 횡령죄 문제고요. 적절하지 않은 횡령죄 본질에 관한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영득행위설, 월권행위설 이제 이런 학설도 내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참
그렇게 낮지만은 않아요. 근데 사실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하거든요. 보관하는 재물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일시사용 손괴, 은닉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 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영득행위설이면 영득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뭐 지문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갑이 위탁받은 재물의 보관자인 동시에 업무자인 을의 업무상 횡령죄를 방조한 경우, 요거 공범과 신분 그 쟁점이죠. 그래서 신분자가 주행위자고 비신분자가 방조했다라고 할 때 업무상 횡령죄 이중적 신분범이기 때문에 횡령죄 진정신분 파트도 연대되고 부진정 파트도 연대돼서 업무상 횡령죄 성립. 그리고 지금 이제 판례 입장이니까 단순 횡령으로 처벌인데 여기서 성립이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3번 주주나 대표이사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 보관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제3자 자금 도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이미 처분했다. 그럼 횡령죄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 이사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여기 정답이고요. 4번은 요것도 최신 판례죠. 건물의 임차인 갑이 임대인 A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B에게 양도하였는데 A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채권을 양도하고 스스로 추심 한 경우 예전에는 다 횡령죄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양도 등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 등 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21번 신용카드 관련 범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런 건 형법 관련 문제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 회원 갑이 일시적인 자금 공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이제 신용카드 긁으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카드 긁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갑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강도 현금 지급기에서 예금 인출하면 절도죠. 그래서 뒤에 보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이다 라고 하니까 뒤엔 틀린 내용 또 금방 고르셨겠네요. 3번입니다. 갑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로 예금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했다. 편취로 시작하기 때문에 뒤에 예금 인출 승낙 뭐 이거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맞죠. 편취나 갈취로 취득했다. 그러면은 쭉 뒤에 범죄들 다 범죄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그 파트는 예전에는 안 됐는데 판례가 은근슬쩍 전원합의체도 안 겹치고 입장 은근슬쩍 변경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의에서 몇 번 언급해드렸죠. 그게 여기 4번에 쓱 나왔네요. 요게 22년 말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엄청 나오죠. 엄청. 좀 선 넘지 않았나?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기망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소유자 점유자 기망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끄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최근 판례의 입장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냈습니다. 아니 여기는 뻔뻔한 게 아니지 그냥 이렇게 최근에 입장으로 냈습니다. 대법원이 뻔뻔한 거죠. 자, 22번 사기죄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문제인데 이번도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 앞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뒤에는 난이도는 좀 낮지만 자체 시간 걸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배치가 돼 있어요. 기억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했다. 그러면 이거 새로 더하는 거죠.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피해자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온 거 그것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고 갔다가 다시 왔다. 그러면 온 거 두 개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적극적 소송 당사자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라고 하더라도 뭐 적극적으로 법원 기망하여 승소 확정 판결 받아서 재산상 의무이행 면하면 재산가액 상당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것도 맞고 3. 디귿 갑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부동산 시가 10억 원 소유권 이전받음으로써 B 부동산 편취하였는데 B 부동산에는 근저당 설정 등기 격려되어 있었다.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3억 원이고 피담보 채권액은 4억 원이다.
그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3조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면 10억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면은 뭐 7억인지 6억인지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10억 원 아닌 거는 명확하잖아. 지금 제가 이거 진짜 이 문제 보고 놀랬던 게, 제가 이 강의하면서 한 5년 전부터 이 부동산 10억, 근데 근저당 3억, 그러면 이 부동산 남은 가치 얼마야? 막 횡령금 얼마야? 막 그러면서 엄청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대로 나갔잖아. 아, 성견지명이에요, 성견지명.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가치는 3억 원까지거든요. 피담보 채권액이 4억 원이니까 이게 아무리 증감 변동하는 저당권이더라도 채권 최고액 3억까지만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요걸로 봐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7억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편취한 가치는 7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을 금방 이미디어틀리가 아니고 주얼리샵에서 마치 귀금속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으로부터 순금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튀었다. 이거 절도죄죠. 사기죄,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미음, 거래 상대방 일정 사정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사기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묵비한 것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거 맞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하나, 둘, 셋, 3번이 되겠군요. 자, 23번입니다. 방화죄 적절한 1번 갑이 지붕 문짝 창문 없고 담장 일부 벽체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 이거 건조물 아니죠.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불길이 폐가 주면 뭐 수목 태웠다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폐가 건조물이 아니니까 뭐 현주 건조물도 아니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현공타 자타자 중에서 아래 3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저 멀리 그냥 저기 이제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이제 곳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미수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자타자는 예비랑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하면 틀린 문제입니다. 조금은 뭐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공부했으면 다 맞출 수 있었겠죠. 그리고 갑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망했다. 그러면 이거는 함큐에 태워 죽인 게 아니라 불 태운 거, 그리고 문 막아서 죽인 거, 이거 그 은봉함 사건에서 그 자식들 그 문제죠. 그래서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3번 노상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 태운 공공위험 발생시켰다.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 다 정답은 쉽게 나오네요. 타인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 그 다음에 4번 형법 일반 물건 방화죄 166조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 경합 중 특별관계 있으므로 건조물 등 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 일반 물건 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요렇게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아예 객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법조 경합 중 특별관계 하나에 대해서 뭐 둘 다 적용되는데 그 법조항 간의 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만 적용된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규정된 객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갑에게 과로안의 범죄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갑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열람 출력 행사할 목적으로 증명서 하단에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 이러면 변조가 성립하죠. 요 열람 일시가 등기 증명서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했다. 그 다음에 니은, 갑, 을은 을이 갑으로부터 1,000만 원 차용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을의 연인 A로부터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협박하기로 공모한 후 A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자리에서 갑이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0장 들어있는 봉투를 을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합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는 않은 거예요. 보여주지. 그러니까 아직 행사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죠. 여기 유가입니다. 유가. 유자는 향기롭죠.
자, 그다음에 디귿. 갑이 1995년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 2달러권 지폐. 화폐 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 연도 고치고 뭐 사인을 지우고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가치 변동이 아니니까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였죠. 그 다음에 리을. 갑은 A종 중 적법한 대표자 아님에도 종중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이제 해석하죠. A종 중 소유자, 갑을 A종 중 대표자로 보존 등기를 격려했어요. 근데 종중 대표자 기재는 이 등기부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불이 성립한다가 결론이었죠. 사실관계 이렇게 길게 보면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런 핵심적인 키워드로 그렇게 연상해내는 거 아니면 이제 기본서를 꼼꼼히 읽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기본서 꼼꼼히 읽는 게 제일 필요하긴 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은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뭐랄까 꼼꼼하게 하셔야겠죠. 아휴,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강의하고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으려니까 좀 늙은 것 같네요. 늙는다 늙어 진짜. 미음. 사법경찰관 갑은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도주 여부에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 작성하면서 실체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했다. 이건 뭐 빼박 허공작이죠.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실제로 듣지도 않아 놓고 들었어요 라고 작성했으니까 이건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허공작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성립되지 않는 거니까 두 개네요. 자, 25번 공무방해죄 적절한. 이건 또 노멀한 문제죠. 위계 공무집행 저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방해 X죠. 근데 위계 공지방은 방해를 해야 기수예요. 왜냐하면 구성 요건에 방해가 써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거랑 제가 대비해서 설명드린 게 폭행의 협박 단순 공지방이잖아요. 공지방은 침해 범위 아니죠.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구성 요건에 방해가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폭행 협박만 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고. 그리고 2번 공무원갑. 출원인이 어업허가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건 직무유기. 오히려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한문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제하는 등 위계로서 결제권자 최종 결제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범위 위계 공지방만이 성립하고 부자기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 맞는 거죠. 요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주차 문제 언쟁 112 신고 경찰관 때리려는 갑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면서 순찰사 뒷좌석에 때우려는 P 폴리스의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이게 공직방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뭐 순경 정강이는 강철로 만들어졌나?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문이죠. 자, 26번 직무 관련된 죄. 이것도 노말한 뭐 문제죠. 지자체 교육기관장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서에 통보받고 징계 요구하지 아니하여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 직무이행 명령 받았다.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서에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징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름 뭐라도 했으니까 그리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니은 공무원 수수 요구 약속 금품의 직무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직무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봤죠. 그리고 디귿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 임용되어 공무 종사해온 사람이 임용결격자 이미 밝혀져서 임용행위 무효가 됐다. 이거 기억나시죠? 연금은 안 주고 콩밥은 준다라는 거. 임용행위 실제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거 틀렸네요. 요 정도까지 풀고 이제 요거 걸러내셔야 됩니다. 요금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요거 틀렸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저도 넘어갈 뻔했네요. 리을 봐야죠. 직무유기죄는 추상적 충분 의무 태만이 하는 일체의 경우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셌다라고 하면은 그 위법하다고 평가됐다 해서 다 직무유기죄는 아니다라는 거.
자, 27번 국가 기능에 대한 죄입니다. 1번, 적절하지 않은 1번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 처벌되지 않는다.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고,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 이건 선 넘은 거죠. 범인 도피죄 범하게 하면은 이때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기 때문에 교사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요. 끝이에요, 이거. 자, 2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직권남용 관련한 판례는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 뭐 대통령 탄핵 이제 뭐 이런 사건과 전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가셨어야 되는 판례죠. 자, 그 다음에 3번 범인 도피죄 죄를 범한 자,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 포함하고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피하게 하는 경우 그 자가 당시에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범인 도피죄 성립한다. 맞고요. 4번 증인의 증언 전부 일체로 관찰 판단 맞죠? 그래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 시정했다. 그러면 아예 위증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7번까지 형법 일단 먼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먼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 40번까지 요거는 이제 또 이어서 작업해가지고 그 자료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을 이게 거의 형소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형소법이랑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는 제가 카페에 공지해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 강의에서 뵙겠습니다.